답답한 정치 뉴스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한시적 정치에는 불타는 감자. 안녕하세요. 예, 여야 각 당이 공천 결과를 속속 발표하면서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만 30일 정도, 4월 13일이 총선이거든요. 달아오르는 건 맞아요? 역대 총선 중에 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고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총선은 처음인데 나만 그런 건가? 기억이 맞다면 그 총선의 대부분은 오히려 예전에는 총선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핵심 이슈. 반값 등록금. 예를 들면 뭐 행정수도 이전, 전 국가적인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집권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또 어떤 의제도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선거제도 관련해서도 뭐 선거제도 비례대표 지역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뭐 지지난 방송 때 했지만 워낙 대통령이 올해도 있긴 있어. 테러 방지법. 적어요. 근데 적어 확실히 맞아요. 낮아요. 이때까지 항상 정책 이슈든 무슨 어젠다가 있었거든요. 지난 총선 때는 반값 등록금이 핵심 이슈여가지고 새누리당에서도 막 하겠다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정책 시리즈를 해보려고 뭐 해봤는데 뽑을 만한 게 없어요. 뭐 무상급식 이런 것도 다 지방선거 때 핵심 이슈가 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 다 지나가고 기껏 하는 게 이제 테러방지법, 뭐 사드, 뭐 이런 국가안보 이슈. 어쨌든 선거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만큼 총선의 좀 전체 판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의석이 많은 데가 영남인데 영남에 출사표를 던진 화제 인물들 몇 분도 다뤄보도록 하지요. 지난달 28일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가 됐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정리를 하자면 지역구 의석이 예전보다 늘었죠. 경기도가 지금 기존보다 8석 늘어나 60석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한 석이 늘어서 49석, 그리고 인천도 한 석 늘어서 13석, 수도권이 122석이에요. 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석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영남권이 꽤 많네요, 진짜. 영남권이 부산 18석, 18석이라고 해야 되나? 18석. 18석, 대구 12석, 울산 6석, 그리고 경남 16석, 경부 13석 등 모두 총 65석. 65석. 아, 나 미치겠다. 그냥 개로요, 개로 하시면 돼요. 되게 많네요. 네. 경기도보다 많네요. 경기도가 60석이니까. 인구가 꽤 많나 봐요. 60석이니까. 이거 되게 헷갈린다. 반면에 호남은 정말 작아 보여요. 비교해보면. 그죠? 광주 8석, 전북 전남 각 10석 해서 총 28석에 불과하죠. 이건 뭐 영남의 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지금 호남 28석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 전체 판세로 보면 이제 이른바 야권이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호남이 자기 텃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뭐 호남 패권주의니 영남 패권주의 등등의 논란이 있지만 그건 차치하고 놓고 보면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건 좋은데 홈그라운드에서 이겨도 실제로는 그 영남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영남에서는 실제로 현재 야권에 전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총선 전체로 보면 굉장히 필패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이제 의석 분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위촉오 나오잖아요. 총나라 느낌? 어떤 느낌이죠? 그 느낌이? 총나라 어땠습니까? 굉장히 작았죠. 작고 어쨌든 유비가 가장 세가 약했는데 총나라의 털을 잡고 총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천하통일을 꿈꿨으나 결국 실패했다는 게 결론이죠. 그런데 하여튼 역대 그래도 그 누가 어느 여당이 이기냐 야당이 이기냐 그거를 갈랐던 거는 충청이랑 강원도 아닌가요? 그래도 수도권과 충청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호남하고 영남은 굳은 상수였고 네. 좀 변수 정도 되는 게 수도권하고 충청. 실제로는 여야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정확히 말하면 영남은 워낙에 현재 여권에 해당되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텃밭이었고 대신 거기에 맞서서 뭔가를 야당 혹은 현재 야권이 이기려면 호남 플러스 충청권 플러스 수도권의 상당수 더하기를 한 3번 해야지 이기는 그런 판세였던 거죠. 그래서 충청이 변수였다기보다 항상 충청과 수도권에서 현재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굉장히 선전을 해야만 이제 그나마 비등비등해지는 그런 형국이었죠. 기본적으로 한국은 그 지역구 분포로 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보수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인 거죠. 어쨌든 지금 여야 각 당이 속속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전략공천도 몇 군데 했고 단수 추천도 몇 군데 했고 두 개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전략공천된 다른 분 중에서
사이다로 유명하신 표창원. 표창원 교수가 지금 전략 공천됐죠, 수도권에. 거기가 용인 새로 분구돼서 이제 그 선거구로 새로 여기 경기도가 8석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인데 용인정 거기에 표창원 그 전 경찰대 교수 전략 공천됐고 수원무라고 수원에도 하나 새로 생겼는데 네. 거기에는 그 김진표 기억나세요? 예전 정리하셨던. 예, 그분이 다시 공천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올드보이들의 귀환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도 어디 나오신다면서요? 아, 그렇죠. 방송 네. 차원에서 그 금태섭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같은 건 언제 천명을 하거나 그런 건가요? 아, 저희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고요. 뭐 강하게 키우려고요. 살아 돌아와라. 살아 돌아올 수 있으면 살아 돌아와라. 이러는데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후보들이 속속 정해지고 있고 저희가 시작할 때 짚어봤다시피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수도권 그리고 영남인데 영남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는 PK를 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로 그렇죠. 네. 총선에서. 그렇죠. 네. 예, 왜 PK가 좀 의미가 있는지 통사적으로 설명을 좀. PK가 왜 네, 의미가 PK. 있는지 통사적으로 게다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1990년도에 민주자유당, 민자당 합당했어요. 그게 이제 와이스, JP, 그 다음에 당시 노태우 이렇게 합당을 한 건데 그 이후로 해마다 특정일이 되면 대학생들이 반민자당 데모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민자당이 보수 대연합이다. 이로부터 민자당이 천년 왕국을 지을 것이 당시 대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학생운동권에서 이야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와이스 상도동계 와이스로 대표되어지는 민주화 세력의 상당수가 이 시기에 이른바 여권 내지는 청와대까지 나중에 쭉 들어가고 와이스가 민자당 합당을 이제 주도하는 과정에서 또 뒤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학생운동 이른바 지도부를 형성했던 386 세대들 상당수가 민자당에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원래는 이른바 야도라고 이야기했던 부마항쟁이랄지 박정희 시대에는 반유신 투쟁을 벌였던 어떤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90년도 이후로는 사실상 민자당 그다음에 그 한국당, 신한국당,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이 정당이 이제 텃밭이 되어버린 거죠. 그 뒤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약간의 균열, 가망이 좀 있어 보였다가 다시 이제 잦아들어버린 특별한 균열 사실 못 낸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예. 지난 총선 때 보면은 이제 조경태 의원이 부산에 당선이 되고 그 옆에 있는 몇몇 후보들이 한 40%에서 45% 정도를 얻어서 희망을 봤다 뭐 이 정도. 문재인 후보 있었죠. 그 두 명이 되면서 약간 그 정도 얘기가 있었지 특별히 뭐 의미 있는 의석을 획득하거나 그러진 못했고 특히 이번에는 문재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조경태 의원은 새누리당으로 넘어갔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부산에서는 영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지금 재수하고 계신 분이 있죠. 김영춘. 저희가 예. 저 한국 최고 시사주간지 한겨레 20일 지지난주에 1566-9595 1566-9595로 주시면 저 정기구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지난주에 영남 삼총사라고 해서 부산 출마한 김영춘, 그다음에 마산 창원 출마하고 있는 노회찬, 그다음에 대구 출마하고 있는 김부겸 이렇게 세 명을 다루었는데 세 명의 공통점은 어쨌든 범야권이고 진보정당, 민주당 포함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영남 지역에서 이제 뭔가 이번에 득표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했었고 광진에서 했죠. 예.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 신분으로 했었는데 그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다시 민주당 후보로 이번이 되면 삼선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공통점 흥미로운 게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른바 386 운동권 세력들이 YS와 함께 쭉 정계 입문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 이제 예를 들면 김부겸, 김영춘 이런 분들의 시기별로 그 계열은 다 다르지만 역시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2000년도 초반에 당시 그 이회창 총재 시절에 한나라당에 미래연대라는 초선 의원 모임이 있었어요. 주로 초선 및 개혁 성향의 그때 그 멤버들이 원희룡, 남경필, 오세훈, 김부겸, 김영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김부겸, 김영춘 이런 분들은 어쨌든 학생운동 전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약간의 이제 진보 좌파로 분리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결국 그분들이 한나라당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었던 건데 한나라당 안에서 뭔가 민주주의 세력을 확장시켜 보려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잘 안 됐던 거죠. 다. 김영춘 후보는 지금 단수 추천을 받아서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김부겸 후보도 단수 추천이 돼서 후보로 확정이 됐거든요. 여론조사를 하면 앞선다면서요, 김부겸을. 약간 미세하게 한 4, 5%, 5, 6%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대구 시장 출마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한 40% 득표했어요, 김부겸 후보가. 총선 때도 한 40%, 40.5%인가. 흥미로운 일이에요. 대구에서 어찌됐건 누가 됐건 야권 후보인데 40% 지지를 얻는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아온 시절과 기억을 통합해서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없고 그냥 기적적인 일인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근데 당선되려면 절반 51%가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이제 과연 거기까지 성공이 될지 어떨지. 대구라는 공간이 물론 한때는 이른바 해방 전국에서는 뭐 심지어 일제 시기를 포함해서 동양의 모스크바로 불린 적이 있어요. 대구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동양의 모스크바. 처음 들어봤어요? 놀라운 일이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당대의 이른바 진보 지식인들이나 활동가들이 다 대부분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남 지역에 있는 이른바 양반과 아재들이 일본 유학 갔다 와서 급진 사상에 물들어서 대구에 있는 산업시설 등등에서 이렇게 뭐 활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하여튼 그랬을 정도인데 그 뒤로 이제 완전히 그 씨가 마르고 완전히 보수화돼 버린 거죠. 박정희 이후에. 부산이 이제 민자당 YS 이후에 90년도 이후에 보수화가 됐다면 대구는 이제 70년도 특히 유신 이후에 극보수화돼 버린 상황이라 여기 변수 균형을 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김부겸 의원은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번에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 만나서 좀. 제가 제 고향과 동네를 자주 가보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보면 좀 변화가 감지되는 게 그 대구 말 사투리로 불쌍하다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애 많이 썼다. 그 뭔가 이제 진심이 보이기 시작한다. 완전히 마음이 가기 시작한다 이런 거죠. 그 정당이나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변화가 매우 중대한 변화인 것 같고 그런 변수들이 그래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가 뭐 한다고 여기 내려와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대구 사람인데 거긴 경기도지사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김부겸은 대구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여전히 이제 지역구도에서는 지역색이 중요하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변수는 막판에 박근혜 혹은 친박, 진박 그렇죠. 뭐 이런 거가 지배하는 대구에서 얼마나 이제 서바이벌 할 수 있을지가 변수가 그 애 많이 쓴다는 감정을 저도 최근에 몇 번 느껴봤는데 저희 동네에 주장창 나와서 떨어지는 새누리당 후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오셔서 굉장히 위태위태한 장소에 서서 항상 인사를 해요. 차가 많이 다니는 길가 끝 이런 데서 정말 세수도 안 한 것 같은 얼굴로 90도 인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한 3년쯤 보니까 진짜 안 됐다 이런 생각하면서 애를 되게 많이 쓰네. 되게 짠한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까지는 들어요. 근데 과연 그 이제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 찍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약간 다른 문제. 다르죠. 아까 이제 우리가 의석수 이야기했지만 늘 야권의 이른바 선거 전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호남 플러스 알파 게다가 아까 중청 수도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작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실제로 어찌됐건 대한민국의 한 부분인 영남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거 전략이 개인 인물을 아주 파편적으로 이렇게 출마시키는 것 말고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정당이 전국 정당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영남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 야권으로서도 이 김부겸, 김영춘, 이제 뭐 노회찬 후보 같은 후보가 당선되는 게 영남이라는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될 겁니다.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노회찬 후보 지역구도 제가 창원? 들어보니까 창원인데 네. 거기도 약간 특이하더라고요. 권영길 의원이 2번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뭐 노동자 출신들이 많고 뭐 그런 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소득이 높은 노동자들이라서 정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 또 꽤 보수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투표를 하는 그 층들이 많아서 권영길 후보도 당을 내세우기보다 그 파리 특파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서울대에 나온 서울신문 파리 특파원 출신 뭐 이런 커리어를 내세워서 재선이 됐던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다. 이게 이제 저기 이쪽 당에서 설명하는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노동자들이 많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기업의 도시이거나 뭐 기업의 도시인 거고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그렇지만 관리직도 있고 거기 경영자도 있고 이런 것이고 화이트 칼라 중산층과 연관된 서비스업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쪽 그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노회찬 후보한테 유리하라는 보장은 없죠.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한국에 있는 정치인 가운데 노회찬 후보만큼 이 말과 글을 능수능란하게 쓰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정치인이 말 그대로 좋은 의미의 레토릭을 구사할 수 있는 정치인이 저는 한국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지금 출사표를 던진 적은 다 현역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이부 세 분이 당선이 되면 이게 플러스 1이 아니라 상대를 마이너스 1 시키고 플러스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석의 효과가 있는 지역구라서 굉장히 야권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도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총선만큼 이렇게 전국 의제 혹은 핵심 의제가 없는 선거는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사라지는 의제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른바 진보 정당 의제 같은 게 있어요. 과연 진보 정치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을 것인가 관련된 의제가 이제 싹 사라져버리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뭐 어떻게 더 비례 투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제도 사라져버렸죠. 그다음에 정책 이슈로서 예컨대 뭐
부동산 개발일지 뭐 반값 등록금이랄지 이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는 예컨대 그 진보 정당 의제를 그나마 이제 대표할 만한 정치인인 거고 김부겸, 김영춘 두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영남에서 이제 지역주의 정치라는 의제를 이제 대표하고 있는 거죠. 정당 수준에서 보면 여전히 새누리당이 압도하고 있고 야권은 질이 멸렬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이 개개인을 주목할 만한 이유는 이 개개인들이 위태롭긴 합니다만 그 개인의 이름으로 이제 중요한 의제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개헌 저지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질이 멸렬하니까 새누리당이 이 방식으로 가면 다 독식하면 이제 3분의 2 의석 차지하고 개헌도 할 수 있다. 개헌한다는 게 이제 어떤 공포가 있느냐면 연임, 유신, 유신도 예를 들면 헌법 개헌 있잖아요. 내각제, 뭐 연임 등등등 그 게임 룰을 자체를 체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권이 주어지는 거니까 새누리당에.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정치권 안에서 의제예요. 개헌 저지선이라는 거. 대국민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네, 무슨 의미야 그게 뭐 이렇게 생각들 하게 될 수 있고 사실 필리버스터 정국을 좀 더 끌고 왔으면 또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진보정당 의제라던가 비례대표 투표 정책 의제 이런 거 다 없어진 게 그 국민의당 출연하면서 이슈가 다 그쪽으로 집중되면서 몇 가지 씨앗들이 있었거든요. 총선 앞두고 청년수당이라거나 네. 기본소득 이런 정책 어젠다들을 야권에서 준비를 하고 꽤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야권 분열 국면에서 그쪽으로 싹 다 빨려 들어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심히 봐야 될 게 그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사실상 그 새누리당 혹은 그 한국 보수주의 정치 세력은 통일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른바 진보개혁 진영에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보수주의 세력 입장에서는 일단 명분과 실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명분은 뭐냐 하면 어쨌든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은 박정희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수 세력의 핵심 이데올로기니까 그 명분이 일단 있는 거고요. 실력이라 하면 반대파를 억누르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단성 있게 과감하게 이것저것 봐주지 않고 억압하고 조용히 시키고 입 다물게 만드는 힘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최근 한 반세기 동안에 걸쳐서 등장한 정치 리더 가운데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리더가 박근혜 대통령일 거예요. 따라서 이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 중심으로 이제 뭐랄까 복무한다 할까 복종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리더십이 괜찮은 리더십이에요.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총선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리더십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총선인데 비해서 이쪽 야권에서는 리더십도 분명치 않고 의제도 분명치 않고 특별한 이슈도 없는 상태라 선거 자체를 보면 야권에게 굉장히 불리한 선거인 거죠. 네,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이나 정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페이스북 계정이나 아래 나가는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정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